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정신간호학 양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론 공부 다 하셨나요? 자, 최근에 몇 년간 간호사 국가고시의 이 정신간호학의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그 간호중재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간호중재를 선택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이미 다 풀어보셨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과락을 넘어서서 정신간호학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합격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문제풀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모의고사 71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정신간호학의 이론적 모형 중 실존 모형에 따라서 이상행동 대상자에게 치료적 접근을 할 때 간호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실존 모형이에요. 실존 모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는 here and now. 과거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현재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건강 문제에 대한 부적응적 반응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간호 모형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간호 모형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대상자의 비정상적 행동 습관. 이렇게 이거는 긍정적인 정상적인 행동이 학습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그 행동에 대한 학습이 적절하게 강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행동 모형이 되겠고, 세 번째, 대인관계의 안정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상행동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인관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모형. 네 번째, 대상자에게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중시해라. 예, 이게 바로 실존 모형에 대한 얘기죠. 현재 일어난 거,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해. 그러면 이 실존 모형에서는 이상행동이 왜 나타나는데? 라고 했을 때 개인이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도 그렇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이 원인이다. 이상행동의 원인이다. 그래서 뭘 해라? 이 치료의 목표를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되찾게 돕는 거. 이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실존 모형에서 현재를 중시한다. 4번을 해주시고요. 5번에는 대상자의 환경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회와 환경 요인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 스트레스가 이상행동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모형. 네, 이렇게 보시고요. 71번의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 중 프로이드의 이드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프로이드의 일단 성격 구조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원초와 이드, 그리고 에고, 초자, 슈퍼, 에고로 나눴죠. 그러면 다음 중 이드의 기능, 이드는 원초하다. 여기죠. 가장 본능적인 거, 쾌락을 중시하고,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 자, 이드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에너지의 원천이다. 네, 이게 바로 이드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여러 수준의 감각 자극을 통합하고 조절한다. 이 조절하는 거,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아예요. 이 자아가 가운데 있어서 이드의 쾌락성과 이 슈퍼에고의 도덕성의 갭 차이를 얘가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아에 대한 얘기, 이 에고에 대한 거, 현실 검증 역시 자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성격의 사법부와 성격의 집행부를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성격의 사법부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판단하는 거 누구야? 되게 깐깐하게 슈퍼에고가 판단을 합니다. 초자아가 이렇게 해야 돼,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자아가 그 중에서 너무너무 쾌락적인 거와 너무너무 도덕적인 것 중간의 사이에서 난 이렇게 할래, 빵빵빵 집행을 합니다. 집행부는 자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4번의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이드, 에고, 슈퍼에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75번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인데 요거 이제 잘 정리를 또 아동과학 파트와 함께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신사회 발달에 의하면 학령기예요. 6에서 12세 학교 다니네요. 달성해야 할 과제를 성공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단 학령기에서 뭘 해야 된다? 학령이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집단 속에서 또래 아동들과의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해서 성취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근면성을 얻게 됩니다. 근면성.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근면성. 그런데 여기서 계속 실패를 해. 계속 난 못해. 부정적으로 해결되면 아, 난 못하는 아이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예, 요거를 근면성 대 글씨가 좀 이상한데 열등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1번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자, 신뢰에 대한 얘기는 어느 단계일까를 생각을 해주셔야죠. 신뢰는 아주 초기에 돌보는 양육자에게서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울어, 아기가 막 울어. 그러니까 요거는 영아기 때 얘기인데 영아기 때 내가 막 불편해, 배고파, 졸려, 소변 대소변을 봤기 때문에 내가 좀 꿉꿉해. 그럼 막 우는 거야. 그럴 때 누가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늘 오더라. 양육자가 오더라. 이러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게 과업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불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신뢰 대 불신, 영아기 때다라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수행 과제를 해낼 수 없을 때 스스로 열등감을 느껴 학습의 흥미를 잃는다. 네. 열등감을 느껴 학습의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성취감이. 세 번째, 성장 후 성역할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언제일까요? 예, 역할 혼돈. 네, 이거는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 고립감을 느낀다. 친밀감을 막 형성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혼자가 되는 느낌, 고립감을 느끼는 거 성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인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치심인데 어떨 때 수치스럽습니까? 예, 대소변에 실패를 했나 봐요. 그죠? 배변 훈련에서 성공을 하면 자율성.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요거는 유아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에릭슨의 정신사회 발달 단계를 정리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76번입니다. 방어 기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대리 형성이에요. 아, 대리 우리 대리운전 하잖아요. 어떻게 해? 내가 술을 마시면 누군가가 대신해.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방어 기제도 요 대리 형성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 대신 딴 걸 찾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뭐 여기 대리 형성에 해당하는 거? 그럼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딴 걸 하는 거. 그럼 여기네요. 꽁 대신 닭. 꽁 대신 닭. 또 뭐 있을까? 내가 뭐 아이를 굉장히 낳아서 양육을 하고 싶은데 뭐 난임이 있어. 예를 들면 그 난임이 있다 했을 때 뭐 반려동물을 키운다든가 하는 것도 대리 형성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여기에서 뺨을 맞았으면 여기다가 화풀이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한다? 요거는 전치가 되겠습니다. 전치.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덜 위협적인 걸로 바꾸는 거야. 내가 언니랑 막 싸웠는데 언니한테 대들지 못해. 그러니까 언니의 뭐 중요한 뭐 일기장 이런 것들을 막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 이런 게 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이 얘기 많이 들어요.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계속 정신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 안달이 났어. 그런데 막 아무리 뛰고 뭐 잡으려고 해도 그 포도가 안 잡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에이, 맛없는 포도야. 해버리는 거예요. 쉬어서 난 안 먹을래. 자기가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가 먹고 싶어. 근데
잡아야 해. 근데 못 잡아. 그러니까 뭐 해? 아, 맛없어서 안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합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쫓아내버려. 무의식적 과정이긴 합니다. 얘는 억압. 예, 얘는 무의식이에요. 억제와 다르게 얘는 무의식적 과정이고요. 다섯 번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후 밤에 몰래 종아리를 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행동. 때렸는데 막 약 발라주면서 막 울어. 예, 이거는 취소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상징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건 이제 막 아내를 막 때린 다음에 뭐 다음날 꽃다발을 선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취소해버리는 거. 예. 그래서 76번의 답을 2번 방어 기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상담의 과정 중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이 이입되어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을 느껴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갑자기 화가 나? 면담 후 우울해.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바로 역전이다 라고 바로 보시면 돼요. 예,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이해해라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전이는 대상자가 간호사라고 할게요. 예, 상담사에게 느끼는 감정. 역전이는 반대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예를 들어 대상자가 되게 성폭행범이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간호사인 나는 어렸을 때 성추행의 어떤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남자에 대해서 그런 상대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 시각으로 대상자를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볼 때마다 공포스럽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혐오스럽다든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역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79번의 답을 3번 해주세요. 8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바이오 피드백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추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걸 골라라.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가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이 치료는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 바이오 피드백이 일단 우리가 그 심박수나 혈압, 심박수나 혈압이나 여러 가지 이 우리 몸에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기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그 자율신경계의 반응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봐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끔 하는 게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긴장 상태나 또는 반대로 이완 상태에서 오는 내 몸의 신체 변화를 차이를 눈으로 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고, 주로 이제 ADHD나 불안이나 만성 우울, 만성 통증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계는 나의 뇌파, 체온, 혈압 등을 측정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3번에 거짓말하면 몸에 부착된 기계에 의해 소량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건 거짓말 탐지기지. 이건 3번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고, 네 번째, 이 기계로 내 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막 그런 상상을 해. 그러면은 혈압이나 맥박 이런 생리적인 그 수치가 막 변하는 거를 스스로 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불수의적인 현상에 대해서 수의적인 통제력이 커질 거예요. 예,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번에 상관없는 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1번. 약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약물은 정말 열심히 철저히 공부를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울장애에 처방된 약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자, 항우울제가 여러분들은 일단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나서는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복용하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죠. 4주에서 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항우울제가 SSRI가 가장 부작용이 적고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SSRI를 많이 쓰고 그리고 TCA 사망계 항우울제랑 MAO, MAO 이니비터 얘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계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는 고혈압에 유의한다. 이 TCA에서 어쩌면은 핵심은 얘는 심장의 기능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 심장 전도 장애. 심장 전도 장애. 그래서 얘는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의 문제를 오히려 살펴보는 게 좋아요. 고혈압 위기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산화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면 칼륨이 부족해지므로 바나나, 치즈 섭취를 함께 하길 권장한다? 아니요. 이게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을 이게 마오, 이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을 대사시키는 그런 효소의 활성도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MAO 이니비터 얘는 신경전달 물질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티라민을 섭취하면 고혈압성 위기에 처해진다. 티라민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라민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나나, 치즈 먹지 말아라. 왜? 고혈압성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번 X. 3번 SSRI는 심각한 부작용? 아니요. 이 중에서 오히려 SSRI가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사용해야 된다 했을 때 1차적으로 선택하는 약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3번이 X, 4번에 TCA는 과량 복용한다? 뭐 어떤 약이든 과량 복용하는 건 절대 좋지 않죠. 치료적 용량이란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특별히 또 TCA는 우리가 이 정신간호학에서 과량 복용 시 굉장히 치명적이다. 항콜린성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했을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대상자가 이 약을 모으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에 3에서 6주 효과가 나타남을 교육하고 지속적 투약을 격려한다. 약 먹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설명을 해줘야죠. 꾸준히 먹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항우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 티라민 먹지 말아라. 마오 억제제, 티라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입니다. 위기의 유형 중 위기의 유형.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위기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셨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위기는 성숙 위기가 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위기. 내가 뭐 아이를 낳았다. 내가 결혼을 했다. 어쩌면 그것도 위기가 될 수 있고 퇴직을 했다. 누구나 퇴직할 수 있어. 그런 발달 단계에 따른 예측 가능한 위기가 성숙 위기가 되겠고 상황 위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혼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상황 위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돌발 위기가 사회적 위기인데 이 돌발 위기 뭐 이태원 할로윈 때 참 이 압사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돌발 위기죠. 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테러가 일어났다. 그런 사건 사고 이건 돌발 위기. 돌발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자, 1번 우발적 비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네, 그렇죠. 언제 그런 사고가 벌어질진 아무도 몰라. 평생 그런 사고를 한 번도 안 겪고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이게 맞고요. 2번. 일상적인 게 심리적 평형을 위협할 때 발생한다. 일상적인 생활 사건이 심리적 평형을 위협할 때 발생한다. 얘는 상황 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황이 여기다가 상황 이렇게 써주시고요. 3번에 스트레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직면하는 모든 사람의 대처기제가 위협을 받는다. 전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역시 돌발, 사회적 위기고 지진 이런 것 또한 사회적
위기다, 화재 이런 것들. 네, 87번의 답을 2번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88번입니다. 자살에 대한 문제, 자살에 대한 문제도 이제 빠지지 않고 간호중재에 대해서 계속 빈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살이에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에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외출을 해버리면 그 외출을 했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이 자살이라는 건 한 번 시도했다고 끝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이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했을 때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밀착해서 어떤 집중적인 관찰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번 X, 2번 약 복용 시 주의 깊게 관찰한다. 맞죠? 약 복용을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모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2번 맞고요. 3번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과 안정된 장소를 제공한다. 혼자서 두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같이 있게 하고요. 그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요. 혼자서 두면은 아직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자살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요. 자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자.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가 이 대상자에게는 너 그 자신의 힘든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5번째, 정기적인 병동순회를 한다.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론에서 먼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기적인 게 아니라 비정기적인 불시 순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3시에 가, 5시에 가, 6시에 가, 2시간 텀마다 지나가더라 이러면 나는 그 중간 텀에 시도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발? 예, 비정기적인 순회를 좀 더 권장한다. 예, 간호중재로서 비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야 된다. 88번의 답은 2번 해주시고요. 다음 90번입니다. 폭력가족의 특성에 대한 거. 자, 폭력가족. 예, 가족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누가 누구를 폭력을 하고 있나 봐요. 자, 1번에 유년기에 가정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대부분 성인이 된 후 같은 경험을 재현하지 않는다. 폭력이라는 건 세대 간 전수된다.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해도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번에 X, 2번에 외부 체계와의 관계가 개방적이다. 굉장히 폐쇄적, 폐쇄적. 외부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요. 그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관계를 하지 않고. 3번째, 폭력은 대부분 우발적, 단기적, 일회적. 폭력은 반복된다. 반복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피해자는 폭력 가해자에게 벗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게 굉장히 피해자는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5번째, 폭력 가해자, 때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중심적이다. 맞네요. 9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건 세대 간 반복되어진다. 그리고 외부와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0번의 5번입니다. 다음 91번이요. 조증이 있대요. 뜨는 거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고 있다면 사고 과정의 장애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 자, 여러분 사고 장애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리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갖자면 이 사고 장애는 사고 형태의 장애가 있어요. 사고 형태의 장애는 얘가 굉장히 논리성이 떨어져. 현실과의 관계성, 질서, 논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고 형태의 장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 과정의 장애.
과정의 장애는 얘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연결의 연결이 굉장히 이상한 거, 사고 과정의 장애예요. 그 다음에 사고 내용의 장애가 있다라는 거, 내용이 이상해. 얘는 대표적으로 망상이에요, 망상. 네, 이렇게 보시면서 사고 장애, 과정의 장애 중에서 이건 뭐냐? 사과는 빨가면 맛있어? 라고 이거는 빵빵빵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연상이 도대체 왜 여기서 여기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 이게 너무 빨라. 그래서 연상작용이 너무 빠르다 해서 사고의 비약, 빠르다. 예, 조증에서 주로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대망상이나 뭐 아니면 조현증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91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조현병 환자가 내 꼬리뼈는 자라나고 있어요. 잘라해서 병원에 왔어요. 어떤 영역이 손상되었을까? 그러면 이건 일단 내 꼬리뼈가 자라난다? 꼬리뼈가 자라난다 막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사람은 뭐 희귀질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망상이야, 망상. 내 꼬리뼈가 길게 자라고 있다라는 믿음. 신체망상입니다. 신체망상이라는 걸 알면서 이 망상이라는 건 어디가 손상됐다? 사고 형태장애, 내용장애, 과정장애 했을 때 사고 내용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고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2번의 답을 5번으로,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94번입니다. 급성 조증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튬의 신체적 부작용. 리튬의 부작용. 예, 무조건 또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약물이죠. 네, 리튬은 뭡니까? 조증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얘는 기분 안정제예요. 기본적으로 기분 안정제.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이다. 그래서 이 리튬에서 맨날 나오는 거 독성. 그래서 1.5ml 이퀴발렌트 퍼 리터 1.5 이상일 때 독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의하자. 얘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4번에 뭘 관찰하냐? 신장 기능. 신장 기능 이렇게 봐주세요. 94번에 2번이에요. 자, 98번입니다. 은근 이 문제에서 오답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세균공포증이 있어요. 더러운 거 절대 못 만져. 완전 한 번에 그냥 변기를 맨손으로 변기를 만지도록 했어. 이건 뭐냐? 한꺼번에 만지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뭐 점진적은 아니겠지. 누가 봐도. 그리고 체계적인 둔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둔하게 만든다? 아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제 뭐 혐오요법 또는 홍수요법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얘는 결론적으로는 홍수법이 되겠습니다. 홍수법 뭐냐? 물론 혐오스러운 것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 얘는 싫어하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준다라는 거에서 홍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혐오요법을 우리가 얘가 나오면은 맨날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에게 알코올에 대한 혐오요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절피람을 제공을 하면 이 술을 먹은 사람에게 디절피람을 먹이게 하면 그 숙취를 아주 심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이거 같이 먹어요. 그러면 술을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아. 다시는 술을 먹지 않아야겠어. 이게 혐오요법이에요.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그 담배 신속 흡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를 6초마다 계속 쭉쭉 빨아들여. 쭉쭉 빨아들이게 만들어 갖고 그러면 그 CO, 일산화탄소나 독성물질이 몸에 빨리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 대상자가 느끼는 뭐 두통, 오심, 어지러움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증상들. 담배 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것이 혐오요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기를 한꺼번에 빵 만지게 했다. 두려움 공포에 한 번에 노출시켰다 해서 홍수법이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98번의 답을 5번으로 해주세요. 99번.
요게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간호중재로 적절하지 않은 거, PTSD의 중재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PTSD, 심각한 외상을 겪고 나서 그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것을 재현해서 겪는 불안 증상이다. 불안장애다. 자, 1번, 외상의 경험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공포, 두려움에 떨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한 장소예요.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라. 1번 오케이. 두 번째, 분노의 감정.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모든 감정을 표출하도록 격려해라. 네. 세 번째, 자살의 위험성 사정해라. 어떤 PTSD, 어떤 과거의 경험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굉장히 수치를 느끼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살의 위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미리미리 그것을 찾아내서 예방을 해야겠죠? 예, 3번 맞아요. 4번, 플래시백을 호소해요. 지금도 과거의 경험일 거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플래시백을 호소할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안정감을 주자. 맞아요. 5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시간이 지나면 노력을 한다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9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 100번, 허위성 장애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자, 여러분 일단 허위성 장애를 아셔야죠. 허위성 장애. 이거는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대한 것이다. 신체 증상 관련 장애가 뭐가 있는데 4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딱 다시 한번 정리. 신체 증상 관련 장애 중에 하나다. 하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학원 버스만 타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예. 아, 요거는 이제 전환장애. 신체 증상장애. 신체 증상장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신체 증상장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각적인 거나 수의기관의 문제는 없어요. 마비 같은 건 없는데 전환장애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마비가 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했다? 감각기관, 수의기관, 예, 마비,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환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불안장애, 질병불안장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성 장애가 있어요. 이 허위성 장애는 자기가 병을 만들어내. 일부러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먹어서 위출혈을 일으킨다? 예, 그냥 환자의 역할 자체를 즐기는 거야. 예, 이거의 특성은 뭐냐? 1번, 명백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동을 한다. 네, 아니에요. 명백한 이득이 아니라 그냥 그 질병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1번, X. 2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에 몰두한다. 의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감각 또는 운동기관을 제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이 세 번째 거 있는 건 여기 신체 증상 장애에 해당하는 거고 네 번째, 자신에게 심한 죄책감과 자기 비하가 있다. 이러면 질병불안 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위성 장애, 자기가 일부러 병을 만드는 거, 증상에 대한 의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예, 100번에 5번이고 이게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실 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103번입니다. 다음 특성의 성격장애 유형은 무엇인가요? 네, 성격장애의 유형이에요. 집단에 소속되는 것에 무관심과 깊이가 있다. 네, 쭉 읽어보시면 자, 일단 성격장애는 여러분들이 역시 큰 그림 A, B, C로 나눈다. A, B, C에서 A는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특성들끼리 모은 게 A. 그 B는 굉장히 극적이야. 굉장히 변덕스러워. 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근심이나
두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103번을 쭉 그 보기를 좀 읽어보시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조현성 성격장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A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A가 편조조 이렇게 해주세요. 조. 이게 편집성 성격장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현성이냐, 조현형이냐 했을 때, 자, 형님. 그래서 형이 여기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할 수 있는데, 야, 편집성은요, 굉장히 의심이 많아. 맨날, 예, 의심. 투서를 막 써. 저 사람이 나를 뭘 해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집성 성격장애고요. 조현성은 그나마 정상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조현성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예.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마음이 없어. 그냥 스스로가 관심이 없어. 이게 조현성. 회사는 다녀요. 회사는 다니는데 그렇게 뭐 남들하고 어울릴 생각도 안 하고 집에만 그냥 처박혀 있는 거. 조현성이에요. 그럼 조현형은요? 조현형은 얘는 저 살짝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망상 이런 건 없어. 망상이나 환각이 없어. 망상 환각 없는데 우주인하고 대화해. 우주인하고 막 대화하고 막 빵상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화하고 하는데 일상적인 말을 걸어보면 정상인 것처럼 보여. 이게 조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이런 자발적인 아웃사이더처럼 보이는 거 조현성, A형 중에 조현성에 해당한다. 103번에 3번으로 봐주세요. 105번. 네, 선망입니다. 여러분 선망은 이제 일시적이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딱 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나아진다. 예, 선망이에요. 자, 선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딸이 멈출 수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적절한 대답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1번에 발비트레이트로 약물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발비트레이트가 이제 진정수면제죠. 진정수면제. 얘를 오히려 복용하지 말아라. 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지기능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비트레이트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두 번째, 선망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으로 그에 따른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그에 따른 손상 영구적이다. 나아진다. 예, 나아진다. 일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선망은 근원적 원인을 알아내서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예, 3번 괜찮겠습니다. 4번, 점진적으로 악화돼서 회복 불가능. 아니요, 회복이 될 수 있다. 5번에 밤이 되면 증상이 나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밤에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X 105번의 답은 3번. 3번이 괜찮습니다. 발비트레이트 진정수면제다. 선망 환자한테 오히려 금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